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연을 강물에 쳐넣어라. 예의, 주인 나리, 안 돼요. 살려주세요. 찰싹, 여인이 한강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보라가 일었지요. 차가운 물이 여인을 집어삼켰습니다. 살려주세요. 여인은 팔을 휘저으며 몸부림쳤으나 병든 몸은 힘이 없었습니다. 물이 입으로 코로 들어왔습니다. 점점 가라앉았지요. 그때 강 위쪽에서 한 남자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이 물에, 남자는 옷도 벗지 않고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철벅, 필사적으로 헤엄쳐 여인을 붙잡았지요. 석유는 더 깊이 잠수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여인의 옷자락에 닿았지요. 잡았다. 석유는 여인을 꼭 끌어안고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석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인을 끌고 강변으로 향했지요. 풀숲 위에 여인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석윤이 여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콜록콜록. 여인이 갑자기 물을 토했지요.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강물에 버려진 여인, 그리고 그녀를 구한 가난한 약초꾼. 5년 후 이 두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석유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여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얼마나 굶었으면 이렇게 가벼울까? 석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석윤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약초 캐는 사람이에요. 저는 설아라고 해요.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겁니다. 석유는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북한산 자락오솔길을 한참 올라가자 초라한 초가집이 나타났습니다. 석윤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60대 여인이 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이었지요. 석윤아, 무슨 일이냐? 이 아가씨가 강물에 빠져서 제가 구했어요. 박씨 부인은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너라. 석윤이 여인을 방에 눕혔습니다. 박씨 부인은 여인의 이마에 손을 댔지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런, 체온이 너무 낮구나. 석윤아, 어서 불을 지펴라. 박씨 부인은 여인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옷을 벗기는데 여인의 몸에 멍 자국이 가득 보였지요. 팔에도, 등에도, 다리에도 맞은 흔적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박씨 부인은 여인을 이불로 꼭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이제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석윤이 불을 지폈습니다. 방이 점점 따뜻해졌지요. 박씨 부인이 뜨거운 물을 떠와 수건을 적셔 여인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흙먼지와 핏물이 묻어났지요. 닦고 나니 고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고운 아이가 어찌 이런 일을. 그날 밤 여인은 내내 신음했습니다. 열이 올랐지요. 박씨 부인과 석유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다행이다. 고비는 넘긴 것 같구나.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이 설아의 옷을 수선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옷 속에 은으로 만든 비녀가 숨겨져 있었지요. 끝에 작은 매화꽃 장식이 달려 있었고 손잡이에는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문양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봉황 문양이었습니다.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문양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이 아이가 왕족? 5째 되는 날 아침, 설아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더니 주변을 둘러봤지요. 여기가 어디? 석윤이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정신이 드십니까? 어머니, 아가씨가 깨어나셨어요. 각시 부인도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정말이구나. 설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여기는 북한산 자락이에요. 석윤이 아가씨를 강물에서 구했답니다. 설아는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지요. 노비시장, 김부자, 강물, 그리고 물속으로 가라앉던 기억. 설아는 석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인, 제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그날부터 설아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정성껏 죽을 쑤어 먹였지요. 석윤은 매일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왔습니다. 도라지, 더덕, 길경, 폐에 좋은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설아는 마당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들었어? 석윤이 집에 여자가 들어왔대. 그런데 그 여자가 폐병이래. 뭐? 폐병?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그리고 석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낙네들이 먼저 왔습니다. 너 미쳤니? 폐병 걸린 여자를 집에 들였다며? 폐병이 옵는 거 몰라? 당장 내쫓아. 박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회복? 폐병이 어떻게 회복해? 아낙네들은 소리를 지르며 돌아갔습니다. 이틀 후 마을 남자들이 왔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었지요. 석윤, 당장 그 여자 내보내. 전염병 환자는 마을에 둘 수 없어. 우리 가족들 생각 안 해. 석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집에만 있습니다. 마을에 안 나가겠어요. 안 돼. 오늘 안으로 내보내. 남자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쿵, 돌이 지붕에 떨어졌지요. 설아는 방 안에서 그 광경을 다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저 때문에. 설아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은인, 어머님, 제가 떠날게요. 박씨 부인이 설아를 꼭 안았습니다. 안 돼요, 아가씨. 우리가 지켜드릴 겁니다. 그날 밤, 석윤은 설아의 등에 난 깊은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촛불 아래 그녀의 하얀 등을 어루만지며 약초 연고를 조심스럽게 바르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아파요? 석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설아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은인, 저 같은 천한 것을 이렇게. 설아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윤은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약을 발랐습니다. 천하다니요. 아가씨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설아는 고개를 돌려 석윤을 바라봤습니다. 촛불에 비친 석윤의 얼굴은 따뜻했습니다. 은희는 왜 저를 구하셨어요? 사람을 구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석윤은 웃으며 말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저를 손가락질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은인. 석윤은 설아의 등에 약 바르기를 마치고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다 나으실 거예요. 꼭 나으셔야 해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꼭 나을게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반드시 갚을게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지요. 촛불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많이 좋아졌지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겠어요? 설아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설아는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원래 한양에 살았어요. 아버지는 내의원 어이셨습니다. 석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요? 그럼 양반가 따님이셨단 말씀이에요? 예. 아버지는 의술이 뛰어나셨지요. 임금님께서도 인정하셨답니다. 저희 가족은 행복했어요. 그때까지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중전 마마께서 병이 나셨어요. 아버지께서 치료를 맡으셨지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중전 마마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아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석윤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중전 마마께서 돌아가셨어요. 조정이 발칵 뒤집혔지요. 누군가 아버지를 역모로 몰았어요. 홍 대감이 중전을 독살했다고 박씨 부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겁니까? 예, 완전히 억울하셨어요. 하지만 조정에는 적이 많았답니다. 그들이 모여서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갔지요. 결국 아버지가 효수당하셨어요. 어머니와 오빠도 모두 죽었어요. 설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씨 부인이 설아를 꼭 안아줬지요. 설아는 박씨 부인의 품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저만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저를 숨겨주셨거든요. 설아야, 살아라. 꼭 살아남아라. 저는 도망쳤어요. 밤에 몰래 한양을 벗어나 산속으로. 하지만 길을 잃었고 결국 쓰러졌지요. 그리고 노비 사냥꾼에게 잡혔어요. 석윤이 분노에 떨며 물었습니다. 그들이 아가씨를 노비로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그들이 저를 김부자에게 팔았어요. 세냥에. 김부자는 저를 며칠 부려먹다가 제가 폐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는 강물에 던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설아의 등을 쓰다듬었지요. 아가씨,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며칠 후였습니다. 어느 날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3명이었지요. 설아라는 여인을 찾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석윤은 급히 집으로 달려가 설아를 산속 약초밭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에게 거짓말을 했지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사내들은 마을을 샅샅이 뒤졌으나 설아를 찾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사내들이 떠난 후 석윤은 설아를 데려왔습니다. 설아는 온몸을 떨고 있었지요. 저들은 저를 죽이러 온 자들입니다. 석윤이 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석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내들이 다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석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씨 부인이 석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박씨 부인은 설아의 비녀를 꺼냈지요. 이걸 봐라. 석윤은 비녀를 자세히 봤습니다. 손잡이에 새겨진 문양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봉황 문양. 그래,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문양이야. 설아 아가씨는 노비가 아니라 왕족의 후손인 게다. 석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아가씨는? 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물어봐야겠구나. 저녁에 3사람이 모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비녀를 꺼내 보였지요. 아가씨, 이 비녀의 문양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설아는 비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진실을. 설아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홍 대감의 딸이에요. 그리고 현 중전 마마의 친동생입니다. 석윤과 박씨 부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중전에? 예. 언니는 3년 전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독살 음모를 꾸민 정적들이 가짜 시신으로 속였고 언니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나셨답니다. 그래서 검은 옷의 사내들이? 석윤이 물었습니다. 예,
저를 죽이려는 자들이에요. 아버지를 역모로 몰았던 간신들이 보낸 자객들이지요. 박씨 부인이 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아니, 마마.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냥 설아예요. 어머님의 딸이고 은인의 동생이에요. 설아의 고백을 들은 후 석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전의 동생. 왕족, 자신이 구한 여인이 그런 신분이었다니. 석유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지요. 그때 설아가 나왔습니다. 은인, 잠 못 주무세요? 석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가 석윤 옆에 앉았지요. 은인, 제가 떠나는 게 나을까요? 그럼 은인 가족이 편해지실 텐데. 석윤이 설아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위험해지시잖아요. 석윤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아니, 설아.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어머니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는 생명으로 이어진 가족이라고. 가족은 서로 지키는 거예요.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인, 석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약초꾼이지만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설아는 석윤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날 밤 석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설아를 지키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박씨 부인은 방문 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늘이 복을 내려주실 거야. 며칠 후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지요. 설아는 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석윤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설아, 괜찮으세요? 석윤이 들어와 설아 옆에 앉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설아가 석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인, 저 두려워요. 자객들이 다시 올까봐. 석윤이 설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 거예요. 설아는 석윤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은인,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석윤도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설아를 만나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지요. 설아가 속삭였습니다. 은인, 아니 석윤. 저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석윤이 설아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제 삶에 들어와 줘서.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밖에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석윤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석윤이 대문을 열었지요. 뚱뚱한 사내가 조수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김부자였습니다. 내가 석윤이냐? 예, 그런데요. 김부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 내 노비가 있다며? 박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노비라뇨? 우리 아들이 강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뿐이에요. 강물에 빠진 사람? 그녀는 내가 새냥 주고 산 내 노비요. 내 물건이라고. 석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가씨는 당신 노비가 아닙니다. 당신이 강물에 던져 죽이려 했잖아요. 김 부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인데 내가 어쩌든 상관없잖아. 석윤은 분노에 떨었지요. 사람을 물건이라고요? 김 부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 맞네. 어쨌든 그녀는 내 노비야. 돌려줘. 안 그러면 돈으로 갚든지. 열량 맞네. 박씨 부인이 놀라 말했습니다. 열량이요? 우리 같은 가난한 집에 열량이 어디 있어요? 김 부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여러분, 들으셨지요? 이 집이 내 노비를 훔쳤어요. 법으로 따지면 도둑질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노비를 훔쳤대. 그건 범죄잖아. 김 부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인정이 많아서 5년을 기다려주지. 5년이요? 석윤이 물었습니다. 그래. 대신 열량이 아니라 14냥을 갚아. 열량 빚에 내냥 보관료. 5년 후에 못 갚으면 너희 셋 다 노비로 팔아버린다. 박씨 부인이 김 부자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그건 너무 가혹해요. 김 부자가 박씨 부인을 발로 밀쳤지요. 비켜. 늙은이가. 5년이면 충분하잖아. 그것도 못 갚으면 죽는 게 낫지. 설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가겠어요. 석윤이 설아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김 부자가 설아를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 많이 좋아졌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조수들이 설아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석윤이 조수들을 밀쳤지요. 손대지 마. 김 부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쩔 거야? 돈 낼 거야? 노비 낼 거야? 석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후 제가 꼭 찾아가서 14냥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김 부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좋아. 5년을 기다려 주지. 대신 못 갚으면 내 목숨을 내놓는 거야. 알겠어? 석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부자 일행이 떠났습니다. 5년 후에 봅시다. 14냥 준비해놔. 마당에는 석윤과 박씨 부인, 설아만 남았지요. 박씨 부인이 석윤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설아도 울면서 석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 저 때문에. 석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5년이면 충분해요. 제가 꼭 14냥을 모을게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석윤은 새벽부터 밤까지 산에서 약초를 캤지요. 설아는 완전히 회복되어 바느질로 돈을 벌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밭일을 하며 채소를 팔았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석윤이 장터에 나가도 아무도 약초를 사지 않았습니다. 저리 가, 폐병울마. 설아의 바느질도 아무도 사지 않았지요. 그래도 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겨우 한 냥을 모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냥을 더 모았지요. 3년이 지났습니다. 돈 주머니에는 4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윤이 돈 주머니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에 4냥, 2년이 남았는데 10냥이 더 필요해. 가능할까? 박씨 부인이 아들의 손을 잡았지요. 할 수 있어, 아들아.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게 없어. 설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마지막 2년 전력을 다해봐요. 세 사람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불안했지요. 2년 안에 10냥, 정말 가능할까? 그날 밤, 세 사람은 마당에 둘러앉았습니다. 달이 밝았지요. 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설아야. 우리가 14냥을 모을 수 있든 없든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야. 후회는 없을 거란다. 석윤과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3년 후 김 부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조수들과 함께였지요. 야, 석윤, 나왔어? 석윤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김 부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나? 3년 만이지. 돈 얼마나 모았어? 석윤이 떨리며 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 부자가 돈 주머니를 받아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김 부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겨우 내냥. 3년 동안 겨우 내냥밖에 못 모았어. 석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가난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 부자가 돈 주머니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돈이 땅에 흩어졌지요. 최선? 이게 최선이야? 14냥 약속했잖아. 2년 남았는데 10냥이 더 필요하다고. 박 씨 부인이 나와 김 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2년만 더 기다려 주시오. 꼭 모으겠습니다. 김 부자가 박 씨 부인을 내려다봤습니다. 2년. 믿을 수가 없어야지. 3년에 4냥이면 1년에 1냥 조금 넘게 모으는 거잖아. 2년이면 2냥 정도밖에 못 모으겠네. 그럼 총 6냥, 8냥 모자라. 석윤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약초도 더 캐고 품팔이도 하고. 김 부자가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놈 누가 써줘? 폐병이랑 사는 놈을. 김 부자가 땅에 흩어진 돈을 주워 담았습니다. 이 내냥은 내가 가져간다. 보관료야. 2년 후에 14냥 가져오면 돌려줄게. 석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저희가 3년 동안 모은 돈인데. 김 부자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모아야지. 2년 후에 18냥 가져와. 14냥 빚에 내냥 보관료. 이해했어. 김 부자 일행이 떠났습니다. 세 사람은 절망에 빠졌지요. 3년 동안 모은 돈마저 빼앗겼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박 씨 부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석윤이 달려갔지요. 박 씨 부인은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마을 의원을 불렀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병은 처음 봅니다. 모르겠어요. 석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아가 박 씨 부인을 살폈습니다. 열, 기침, 이상한 매. 설아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떠올렸지요. 이건 한열병이에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치료할 수 있어요? 석윤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약초가 필요해요. 백하수호가. 석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찾아올게요. 설아도 일어났지요. 저도 같이 갈게요. 제가 약초를 알아봐야 해요. 두 사람은 북한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험한 산길을 헤맸지요. 1시간, 2시간. 하지만 백하수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석윤이 다급해졌습니다. 아가씨, 정말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찾아봐요. 그때 설아가 큰 바위 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은인, 여기 있어요. 바위 틈 사이에 백하수호가 자라고 있었지요. 다행이다. 두 사람은 서둘러 약초를 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아가 백하수호를 다렸습니다. 방 안 가득 약 냄새가 퍼졌지요. 석윤이 박 씨 부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박 씨 부인이 약을 다 마셨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지요. 자정이 넘어서 박 씨 부인의 얼굴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나기 시작했지요. 열이 내리고 있어요. 설아가 외쳤습니다. 새벽이 되자 박 씨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아들아, 설아야. 어머니, 석윤이 어머니 손을 잡았지요. 내가 날 살렸구나, 설아야. 박 씨 부인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박 씨 부인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겨우 6냥을 모았지요. 반년이 남았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반년 남았어요. 10냥이 더 필요해요. 세 사람은 더욱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석윤은 밤낮으로 산에 올랐지요. 설아는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바느질을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팔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3냥을 더 모았지요. 총 9냥이었습니다. 한 달이 남았습니다. 5냥이 부족했습니다. 석윤이 절망했습니다. 한 달에 5냥. 불가능해. 설아가 비녀를 꺼냈습니다. 제가 이걸 팔까요? 석윤이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됩니다. 그건 아가씨 어머니 유품이잖아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5년째 되는 날이었지요. 돌 주머니에는 13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냥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돈 주머니를 가운데 놓고 바라봤지요. 석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3냥. 한 냥이 부족해요. 박씨 부인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우리 최선을 다했어. 후회는 없다. 석윤은 눈물을 흘렸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설아도 울었습니다.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없었다면. 박씨 부인이 두 사람을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아무 잘못 없어. 우리는 가족이야. 끝까지 함께할 거란다. 다음 날 아침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김부자가 왔습니다. 조수들과 관아 사람까지 데리고 왔지요. 석윤, 나왔어? 오늘이 바로 그날이지. 18냥 준비했어. 석윤이 떨리며 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부자가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김부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야? 13냥밖에 안 되잖아. 5냥이 부족한데. 석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냥이 부족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김부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봐준다고? 5년이나 기다려줬는데 중간에 내 냥도 빼앗아 갔잖아요. 제발요. 석윤이 애원했지요. 김부자가 관아 사람을 봤습니다. 들으셨지요? 약속을 못 지켰어요. 저 여자 데려가겠소. 관아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수들이 설아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석윤이 설아 앞을 막아섰지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조수들이 석윤을 밀쳤습니다. 석윤이 넘어졌지요. 다른 조수들이 설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설아가 소리쳤습니다. 석윤이 일어나 조수들에게 달려들었지요. 설아를 놓아 조수들이 석윤을 때렸습니다. 퍽퍽. 석윤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울며 소리쳤지요.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말 타는 소리가 들렸지요. 두두둥, 두두둥. 말 여러 마리가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김부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마을 입구로 말을 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었지요. 앞에 선 사람은 높은 품계의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왕명이다. 여기 석윤이라는 자가 사는 집이 어디냐? 마을 사람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왕명? 왕명이라고? 한 마을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집입니다. 관리 일행이 석윤의 집으로 왔지요. 김부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명? 왜 여기에? 관리가 석윤의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석윤과 박씨 부인 설아를 보더니 물었지요. 누가 석윤이냐? 제가 석윤입니다. 석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지요. 설아를 발견했습니다. 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설아 아가씨십니까? 설아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제가 설아입니다. 관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뒤에 있던 모든 관리들도 무릎을 꿇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지켜봤습니다. 관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왕명을 전하노라. 설아 아가씨, 중전 마마의 동생을 찾았나이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중전의 동생? 석윤과 박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설아를 바라봤지요. 김 부자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또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두둥. 이번에는 훨씬 많은 말들이었습니다. 호의, 무사들이 앞서고 화려한 가마가 따라왔지요. 가마가 멈췄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3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화려한 중전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그 여인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언니. 중전이 설아를 보고 달려왔지요. 설아야, 내 동생.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었지요.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5년 동안. 언니, 저도 언니를 보고 싶었어요. 중전이 설아를 떼어놓고 전신을 살폈습니다. 많이 고생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중전이 석윤과 박씨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지요. 중전이 두 사람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 제 동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석윤과 박씨 부인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마마. 저희가 무슨... 중전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지요. 아닙니다. 은인이십니다. 제 동생을 구하고 5년 동안 보호해 주셨습니다. 중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김 부자가 어디 있느냐? 관리가 김 부자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사옵니다. 김 부자는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지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중전이 김 부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가 김 부자냐? 죄송합니다, 마마. 김 부자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내 놈이 내 동생을 노비로 사서 강물에 던졌다고? 관리들이 김 부자를 붙잡았습니다. 중전이 석윤에게 말했습니다. 은인들께 상을 내리겠습니다. 석윤은 정삼품 벼슬과 한양의 큰 저택 1,400냥을 하사받습니다. 박씨 부인은 정경 부인 작호를 받으시옵니다. 석윤과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마마. 중전이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설아야, 이제 궁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설아는 석윤과 박씨 부인을 바라봤지요. 언니, 이분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중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여라. 석 달 후 김 부자는 회개하며 석윤의 지파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친 말로부터 박씨 부인을 구하다가 죽었지요. 죽기 전 김 부자는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생엔 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석윤과 설아는 훗날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두 사람을 보며 웃었지요. 우리 착한 아들, 착한 딸, 하늘이 복을 내려주셨구나. 이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전해졌습니다.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온다는 교훈과 함께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보인 줄 알았는데 지혜로운 처녀가 알아챘다.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만복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25해를 넘긴 어엿한 장정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10살 아이만도 못한 어리석은 청년으로 비쳤습니다. 아침이면 만복은 헝클어진 머리에 비뚤어진 옷고름을 한 채 마을 어귀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벌쭉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것은 혀를 차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 바보, 총각이 또 아침부터 저 모양이구먼. 25이나 먹고도 장가 한 번 못 가고 말이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만복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맑게 웃으며 길가에 들꽃을 꺾어 코에 대고 킁킁거릴 뿐이었습니다. 만복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고 가신 암소 한 마리였습니다. 만복은 그 소를 황소라 부르며 친형제처럼 아꼈습니다. 황소야, 아침은 먹었느냐?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만복은 자신의 주먹밥을 반으로 쪼개어 황소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소가 여물을 먹는 것을 바라보는 만복의 눈빛만은 세상 누구보다 맑고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만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황소만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은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약초를 캐어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그 지혜로움만은 마을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어느 봄날 은채는 깊은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바위 틈에 자라는 귀한 삼지구엽초를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계곡가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건 만복 아니던가? 은채는 호기심에 덤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만복은 주위를 살피더니 품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글자를 짚어가며 움직였고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은채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어리석다는 만복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사 글이 아니라 어려운 한문으로 가득한 병서였습니다. 만복은 책장을 넘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을에서 보던 그 어리숙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영민한 빛이 그 눈동자에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만복은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평소의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은채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복은 바보가 아니었구나. 일부러 그런 척을 하고 있었던 개로구나. 은채의 마음속에 만복에 대한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후로 은채는 만복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 마을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올 때면 일부러 그 근처를 지나갔고, 만복이 황소를 끌고 들판에 나갈 때면 멀찌감치 뒤따라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은채는 만복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만복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만복 도령, 잠시만 기다려 보시겠소? 만복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채는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수께끼 하나 풀어보시겠소?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겠소? 그것은 어린아이도 알만한 쉬운 수수께끼였습니다. 답은 사람이었습니다. 은채는 만복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만복의 눈이 순간 빛났습니다. 그는 분명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빛을 감추고는 머리를 긁적이며 엉뚱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달? 아니면 개구리? 은채는 실망한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로다. 답은 사람이지. 아, 사람. 은채 낭자는 참 똑똑하구려. 만복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알아차렸습니다. 만복이 대답하기 전 그 짧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은채는 확신했습니다. 만복은 일부러 바보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채는 만복에게 자신이 그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암시를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채는 우물가에서 만복과 마주쳤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채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만복 도령, 산속은 참 고요하지요? 혼자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다.
만복의 손이 두레박줄을 쥔 채 잠시 굳었습니다. 은채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힘들지 않으신지요? 늘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말이옵니다. 만복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리숙한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낭자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만복의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한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령께서 외로우실까 염려되어 그리 여쭌 것뿐이옵니다. 은채는 미소를 지으며 물동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만복은 그런 은채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듯하면서도 아직 확실히 드러내지 않는 조심스러운 교감이었습니다. 만복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가면 뒤를 들여다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은채라는 사실에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사또 이진사는 한양에서 낙향한 양반으로 겉으로는 청렴한 척했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찬 자였습니다. 사또는 마을을 돌아보며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빼앗을 재물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은채의 집이 들어왔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이었지만 은채의 어머니 목에 걸린 옥놀이개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귀한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저 옥놀이개를 보았느냐? 한양대감 댁에서나 볼 법한 물건이로다. 사또는 신복아전을 불러 은채 집안의 내력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며칠 후 아전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사또 날이 저 집안은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옵니다. 선대의 영무에 연루되어 가산을 몰수당했으나 그 옥놀이개만은 숨겨서 지켜왔다 하옵니다. 사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영무라. 그렇다면 그 물건은 역적의 재물이 아니냐? 당연히 관에 바쳐야 할 것을. 사또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빼앗기에는 마을 사람들의 눈이 있었습니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를 지나가는 만복의 모습이 사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바보 총각이었습니다. 사또의 입가에 간교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 바보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사또는 만복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만복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만복아, 고개를 들어라. 내가 너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니라. 사또는 다정한 척 만복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앉은 아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아전이 엿과 떡을 가득 담은 소반을 내왔습니다. 이것을 먹거라.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니라. 만복은 군침을 삼키며 떡을 집어 들었습니다. 사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만복아, 내가 듣자 하니 내가 은채네 집을 자주 지나간다지? 예, 그 길로 가야 황소풀을 뜯을 수 있사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럼 은채네 집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은 적이 있느냐? 만복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사또는 참을성 있게 계속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관가를 욕하거나 나라를 원망하는 소리 같은 것 말이다. 만복은 순진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은채 낭자는 늘 착하고 조용하옵니다. 사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 듣지 못한 것이로다. 앞으로 그 집 근처를 지날 때 귀를 잘 기울여라. 그리고 들은 것을 나에게 보고하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떡을 우물거렸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네 집안이 나라를 원망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의 근원지는 만복이었습니다. 사또는 때를 기다렸다가 은채의 아버지를 잡아들였습니다. 관아 마당에 끌려온 은채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또 날이
소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증인이 있느니라. 만보가 나와서 내가 들은 것을 말해보거라. 만복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황소풀을 뜯으러 가다가 은채 낭자 아버님께서 관가가 백성을 괴롭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사옵니다. 은채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옵니다. 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사옵니다. 사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인도 있는데 무슨 거짓말이냐? 그대 아버지의 죄를 용서받고 싶거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옥 놀이개를 관에 바쳐라. 그것은 원래 역적의 재물이 아니더냐? 은채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사또의 흉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흉계에 만복이 이용당했습니다. 은채는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옥에 갇혔고 사또는 옥 놀이개를 내놓으라 독촉했습니다. 문득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은채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만복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만복 도령. 어찌 이 밤중에. 만복은 평소와 다른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낭자,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은채는 만복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달빛 아래에서도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또의 꿰매에 넘어간 척했습니다. 사또를 믿게 만들어 그의 약점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은채는 숨을 죽이고 만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의 아들입니다. 아버님의 뜻을 이어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이 마을에 숨어든 것입니다. 만복은 품에서 작은 장부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또가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만복이 은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낭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사또를 응징합시다. 두 사람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복은 더욱 열심히 사또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멍청한 척하며 관아를 드나들고 사또의 신임을 얻기 위해 애썼습니다. 어느 날 밤 만복은 관아 창고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사또가 숨겨둔 금은보화와 장부들이 가득했습니다. 만복은 빠르게 장부를 훑어보았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의 절반 이상을 사또가 빼돌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굶어 죽은 백성들의 곡식까지 착복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만복은 장부의 핵심 내용을 암기하고 몇 장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가 있느냐? 만복은 재빨리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군졸들이 창고로 몰려들었지만 만복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관아에서 빠져나온 만복은 숨을 헐떡이며 은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채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령,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만복은 품에서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은채는 그 내용을 보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 악한 자가 백성들의 피땀을 이토록. 이제 한양으로 이 증거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사또가 길목을 막을 것입니다. 은채가 말했습니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은채는 마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약초 장수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한양을 오가며 약초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장, 부탁이 있사옵니다. 이 편지를 한양 의금부에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채는 만복이 작성한 고발장과 증거 서류를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이다. 이 늙은이가 목숨 걸고 전하겠소. 노인이 떠난 후 만복과 은채는 사또의 다음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또는 창고 도둑 사건에 크게 분노하며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계속 바보 행세를 하며 사또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사또가 만복을 불렀습니다. 만복아, 내가 창고 근처에서 수상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아니옵니다, 나리. 소인은 밤에는 늘 잠만 자옵니다. 사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만복을 바보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신복 아전 하나가 만복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전은 며칠 전 밤 관아 근처에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혹시 만복이 아니었을까? 아전은 조용히 만복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사또는 만복을 시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복 아전의 의심스러운 보고를 듣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또는 사랑채의 귀한 은자 한 양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만복을 불러 청소를 시켰습니다. 만복아, 이 방을 깨끗이 쓸어라. 먼지가 많구나. 예, 나리. 만복은 비질을 하다가 은자를 발견했습니다. 반짝이는 은빛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복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은자 한 양이면 황소에게 여물을 한 달은 넉넉히 먹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곧 어리석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리, 여기 반짝이는 돌멩이가 있사옵니다. 만복은 은자를 집어 사또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또는 내심 실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정직하구나. 가져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아이고, 감사하옵니다. 이것으로 황소에게 맛있는 여물을 사줄 수 있겠습니다. 만복은 해맑게 웃으며 은자를 품에 넣고 방을 나섰습니다. 사또는 만복이 정말 바보가 맞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방을 나서는 만복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아전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은 여전히 만복을 믿을 수 없사옵니다. 은자를 발견했을 때 그 눈빛이 너는 의심이 너무 많구나. 저 바보가 무슨 꾀를 부리겠느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느냐? 아전은 물러났지만 마음속으로 만복을 계속 감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은채를 만나기 위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전이 멀리서 그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복은 은채의 집 뒤편 대나무 숲에서 은채를 만났습니다. 대나무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를 감싸주었습니다. 한양으로 보낸 편지는 잘 도착했겠지요? 은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초, 장수, 노인장을 믿습니다. 아마도 며칠 내로 답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사또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덤불 뒤에 숨어있던 아전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간악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저놈이 수상했어. 한양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이것은 큰일이다. 당장 사또 나리께 보고해야 한다. 아전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복과 은채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편 관아로 돌아간 아전은 한밤중에 사또를 깨웠습니다. 잠에서 깬 사또는 아전의 보고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무엇이라? 만복이 한양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그렇사옵니다. 분명 저놈이 나리의 비리를 고발한 것이옵니다. 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한양에서 암행어사라도 내려온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사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아전을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라. 아니, 잠깐. 너무 서두르면 의심을 살 것이다. 만복을 직접 잡으면 마을 사람들이 수상히 여길 것이니라. 사또는 잠시 생각하더니 흉악한 계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채 처녀를 잡아들여라. 만복을 압박할 미끼가 필요하다. 여자 하나쯤 잡아들이는 것은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니라. 다음 날 아침 은채가 약초를 캐러 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관아의 군졸들이 갑자기 나타나 은채를 가로막았습니다. 은채, 너를 체포한다. 사또 나리께서 부르시니 순순히 따라오너라. 무슨 죄목으로 저를 잡아가시는 것이옵니까? 군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순식간에 붙잡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만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복은 황급히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사또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만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만복아, 아니, 이제 그 바보 행세는 그만두어도 되지 않겠느냐? 내가 모두 알고 있느니라. 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채 처녀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느니라. 내가 한양으로 보낸 편지, 그것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은채를 풀어주마. 만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이미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또가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편지가 이미 떠났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선택해라. 당장 이 마을을 떠나든지 아니면 은채가 내 첩이 되는 것을 보든지. 어느 쪽이든 나는 상관없느니라. 만복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또, 그대는 큰 실수를 했소. 만복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눌한 바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가운 칼날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제대로 보여드리겠소. 만복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사또는 그제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 눈빛은 바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라. 군졸들이 달려들었지만 만복은 재빨리 몸을 날려 그들을 피했습니다. 평생 감춰왔던 무의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복은 군졸 하나를 제압하고 그의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또를 향해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은채를 당장 풀어주시오. 하지만 그때 뒤에서 아전이 몽둥이로 만복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만복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만복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차가운 옥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손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만복 도령. 옆 옥방에서 은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낭자, 무사하십니까? 예, 저는 괜찮습니다. 도령은 다치신 곳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제 걱정은 마십시오. 두 사람은 차가운 옥살 사이로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사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 들리느냐? 내일 아침 내 놈을 한양으로 압송할 것이니라. 역적으로 말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한양에 보낸 편지가 거짓이었다고 자백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집이 세구나. 좋다. 그럼 은채는 내 첩으로 삼아 평생 고생시키마. 내가 보는 앞에서 말이다. 은채가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결코 그대의 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또는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둠이 깔린 옥사의 만복과 은채만이 남았습니다. 만복은 착고를 끌며 은채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낭자, 제가 반드시 여기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만복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한밤중 만복은 옥사의 구조를 살폈습니다. 오래된 나무 창살 중 하나가 썩어 있었습니다. 만복은 조용히 착고를 벽에 비벼 약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령, 무엇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착고의 고리가 약해졌습니다. 만복은 힘껏 잡아당겨 착고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썩은 창살을 흔들어 빼냈습니다. 낭자, 이리 오십시오. 만복은 은채의 옥방으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창살을 뽑았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창문 틈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조용히 움직이십시오. 두 사람은 담을 넘어 관아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순찰을 돌던 군졸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역적이 도망친다. 잡아라. 횃불을 든 군졸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만복은 은채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로 갑시다. 저곳에 증거가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왔지만 만복은 민첩하게 몸을 날려 피하며 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간신히 관아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만복은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또의 비자금이 든 큰 괴짝이 보였습니다. 만복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은보화와 함께 장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다.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만복은 장부를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전이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내 놈이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만복은 은채를 뒤로 밀치고 아전과 맞섰습니다. 만복과 아전의 칼이 부딪혔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전은 무예를 익힌 자였지만 만복은 암행어사의 아들답게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공방 끝에 만복이 아전의 칼을 쳐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전이 품에서 단도를 꺼내 만복의 어깨를 찔렀습니다. 도령. 은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만복은 고통을 참으며 아전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아전이 단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만복은 주먹으로 아전의 명치를 내리쳤습니다. 아전이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만복은 피가 흐르는 어깨를 감싸고 은채와 함께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군졸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저놈들을 잡아라. 두 사람은 관아 뒷담을 넘어 마을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만복의 어깨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추격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채는 깊은 동굴을 찾아 만복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도령, 잠시 쉬셔야 합니다. 상처가 깊습니다. 괜찮습니다. 증거를 지켜야 합니다. 은채는 재빨리 주변에서 약초를 찾아왔습니다. 지혈에 좋은 쑥과 소독에 쓰이는 익모초였습니다. 아파도 참으셔야 합니다. 은채는 만복의 옷을 찢어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칼에 깊이 베인 상처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은채는 약초를 씹어 상처에 바르고 천으로 단단히 동염했습니다. 동굴 밖에서 군졸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웅크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은채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도령은 왜 이 험한 길을 선택하셨나이까? 한양에서 편히 사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만복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아버님을 따라 암행어사의 길을 다닐 때였지요. 한 마을에서 탐관오리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아 죽어가는 백성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어린 자식이 울부짖는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제 힘으로 이런 불의를 바로잡겠다고. 비록 바보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내야 했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은채는 만복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도령,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낭자. 만복은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동굴 안으로 살짝 비쳐들어 은채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낭자가 없었다면 저는 이 길을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험난한 상황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동굴을 나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만복과 은채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사또가 이미 만복을 역적으로 낙인 찍었기 때문입니다. 저 바보가 은채 처녀를 꿰어 달아났다더니 관아를 습격한 역적이라던데. 만복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마을 우물가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어르신네들, 제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만복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눌한 바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 문정공의 아들 문만복이옵니다. 아버님의 뜻을 이어 탐관오리의 비리를 밝히고자 이 마을에 잠입했습니다. 마을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만복은 품에서 사또의 비리 장부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사또 이진사가 여러분에게서 거둔 세금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올해만 해도 쌀 300석, 무명 500피를 착복했습니다. 작년 가뭄 때 조정에서 내려보낸 구율미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앞으로 나와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장부에는 사또의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노가 노인들의 얼굴에 번져갔습니다. 이 악한 놈이 우리가 굶어 죽는데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내 자식이 굶어 죽은 것도 이놈 때문이었구나. 만복이 힘차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한양 의금부에 보냈습니다. 곧 암행어사께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힘을 합쳐 사또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장간 주인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렇고 말고 이번에야말로 그 악한 사또를 응징해야지. 사람들은 하나둘 만복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만복의 지휘 아래 백성들은 관아를 포위했습니다. 사또는 관아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한양에서 말빠른 파발이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당당한 위엄의 어사또 행차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어사또 출두요. 백성들이 길 양옆에 엎드렸습니다. 만복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불효자 만복이 배웁니다. 암행어사 문정공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또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 나왔습니다. 며칠 후 관아 마당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빼앗긴 재물이 백성들에게 돌아갔고 은채의 아버지도 풀려났습니다. 한 달 후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만복은 은채에게 혼인을 청했고 은채는 수줍게 받아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지혜는 겉이 아닌 속을 보는 데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만복과 은채처럼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노름빛 때문에 팔려온 양반집 규수. 첫날 남편의 행동이?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고을 뒷골목.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어댈 듯 불어대는 밤이었습니다. 투전판에는 자욱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욕설과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지요. 이번엔 반드시 본전을 찾겠다. 윤진사가 충혈된 눈으로 떨리는 손을 뻗어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인 기와집 문서를 판돈 한가운데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보는 사람 마음이 다 쓰라릴 지경이었지요. 패를 쪼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리대금업자 왕서방이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승리의 패를 바닥에 탁 내리꽂자 윤진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버렸답니다. 왕서방이 비릿한 웃음을 터뜨리며 윤진사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윤진사, 이제 정말 털털이 거짓골이 되었구나. 집까지 날렸으니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셈이냐? 양반가로 돌아온 윤진사는 대청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안채에서는 딸 소혜가 어머니와 함께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소혜는 20 나이에 규중에서 자랑 고운 용모로 마을에서 소문난 처자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소혜가 다가가자 윤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씨 부인이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답니다. 여보, 설마 또 투전파네. 윤진사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지요. 그날 밤 소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어디선가 올빼미 소리가 들려왔지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소혜의 가슴을 짓눌렀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왕서방이 사내들을 대여섯 명 거느리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윤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왕서방이 품에서 각서 한 장을 꺼내 윤진사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오. 딸을 내 5번째 첩으로 들이든지 아니면 동네 바보 달수에게 시집 보내든지 둘 중 하나요. 무엇이라고? 윤진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호, 거지 주제의 자존심은 대단하구나. 왕서방의 눈빛이 비릿하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내 딸을 천하의 바보놈에게 시집 보내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바보 달수 말이다. 어떠냐? 고운 딸을 바보 새끼 시집 보내는 기분이? 왕서방이 손짓하자 사내들이 윤진사를 붙들고 억지로 각서에 인장을 찍게 했습니다. 붉은 인주가 찍히자 윤진사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벌을 받는단 말이냐? 안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소혜가 방 안에서 은장도를 꺼내 자결하려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때 늙은 아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딸의 발목을 붙들며 애원했지요. 소혜야, 제발 아비를 살려다오. 내가 죽으면 아비도 따라 죽겠다. 소혜가 칼을 떨어뜨리며 아비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찌 이런 일이. 다 아비가 못나서 그렇다. 제발 한 번만 참아다오. 혼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왕서방은 자신의 청을 거절한 소혜를 비웃기 위해 동네 거지와 왈패들을 불러 모아 구판을 벌리듯 소란을 피웠답니다. 자, 모두 모여라. 오늘은 고운 처녀가 바보 새끼한테 시집가는 날이다. 하객들이 킬킬거리며 손뼉을 쳤지요. 사모관대를 삐딱하게 쓴 신랑 달수가 혼례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달수가 코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콧물을 소매로 쓱 닦더니 혼례상에 올려진 삶은 닭다리를 뜯어 하객들에게 던지는 기행을 벌였답니다. 와하, 닭다리다. 저런 미친 놈을 봤나? 하객들이 기겁하여 이리저리 피하는 사이 왕서방은 상석에 앉아 술을 들이키며 소혜의 파리한 얼굴을 탐욕과 조롱이 섞인 눈빛으로 흩어내렸습니다. 소혜는 치욕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어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가문의 빚을 갚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바보 신랑에게 절을 올렸지요. 아이고, 저 고운 처녀가 저런 바보한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소혜의 가슴을 애는 듯했습니다. 혼례가 끝나자 가마꾼들이 비틀거리며 가마를 메고 달수의 허름한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지요. 저 처녀 팔자가 왜 저리 기구할까? 왕서방이 너무 심했어. 왕서방은 가마 행렬을 따라가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뒤돌아서서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한 바보의 수발을 들며
평생 썩어보라. 내 청을 거절한 대가를 똑똑히 치러라. 다 쓰러져가는 살림문 앞에 도착한 소에는 거미줄이 쳐진 처마를 올려다보며 이제 자신의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담장은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고 마당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요. 달수는 가마에서 내리는 소의 손을 잡는 대신 마당에 기어가는 개미를 구경하느라 쪼그리고 앉아 신부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개미다. 개미가 줄줄이 가네. 서방님, 들어가시지요. 소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달수는 대답 대신 개미를 손가락으로 콕콕 찔러대며 킬킬거렸답니다. 신방이라고 안내된 방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벽지 곳곳은 찢어져 황토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낡은 이불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달수가 족두리를 쓴 채 앉아 있는 소에게 다가와 품속에서 으깨진 삶은 감자를 꺼내 들이밀며 해 웃었습니다. 신부야, 이거 맛있어. 먹어봐. 감자에는 달수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군데군데 흙이 붙어 있었지요. 달수가 갑자기 요강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장군 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하무적 달수 장군이다. 어디 덤빌 놈 있나? 달수가 요강을 쓴 채방 안을 뱅글뱅글 돌며 제 발에 걸려 넘어졌지요. 요강이 와장창 깨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왕서방이 심어놓은 동네 왈패들이 침을 발라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신방을 훔쳐보며 킬킬거렸지요. 저 바보가 신부한테 뭘 하나 보자.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구경꾼들도 흥미를 잃고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달빛만이 찢어진 문틈으로 들어와 방안을 비쳤지요. 달수도 지쳤는지 이불을 덮고 대자로 뻗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소에는 긴장을 풀고 소리 죽여 흐느끼며 부모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소에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저고리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막을 깨고 살림문을 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신방 쪽으로 다가왔지요. 소혜가 눈을 번쩍 뜨고 문 쪽을 주시하자 문구멍으로 누군가의 눈동자가 번뜩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구지? 그것은 왕서방이 감시를 붙인 사병의 눈이었습니다. 사병이 문고리에 손을 대며 진입을 시도했지요. 공포에 질린 소혜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코를 골던 달수의 소리가 뚝 끊기고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달수는 자는 척하던 눈을 가늘게 뜨고 문 밖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이상하다. 저 바보가 왜 갑자기? 소혜는 달수의 달라진 기운을 느끼며 당황했습니다. 낮에 보던 그 멍청한 바보가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 같았지요. 달수가 짐승처럼 날렵하게 몸을 일으켜 소의 입을 큰 손으로 막고 검지를 자신의 입술에 대어 침묵을 지시했습니다. 달수가 허리춤에서 칼집을 빼내어 문지방을 강하게 탁 쳤습니다. 밖에 감시자가 인기척이 사라지자 발기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잠시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달수는 평소의 구부정한 자세를 버리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며 위압 있는 기세를 뿜어냈습니다. 낡은 문갑 밑바닥을 뜯어내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긴 검은색 괴짝을 꺼냈지요. 소혜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괴짝이 열리자 푸른 장검과 왕명이 적힌 밀지가 촛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소혜는 깜짝 놀라 숨을 들이켰지요. 달수가 꼬질꼬질한 저고리를 벗어던지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단단한 근육과 흉터투성이 상체를 드러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하얀 천에 기름을 먹여 검나를 닦았고 그 모습은 낮에 보던 바보가 아닌 전쟁터의 장수와 같았답니다. 소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체를 묻으려 하자 달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혜를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정훈. 왕명을 받고 잠입한 암행어사요. 허나 내 정체가 새어나가면 당신과 내 목숨 모두 오늘 밤 끝장날 것이요.
정운의 서슬퍼른 기세에 압도된 소혜는 주저앉았으나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결기와 진정성을 읽어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로 그렇소. 사헌부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여. 왕서방과 관아의 결탁고리를 끊기 위해 이곳에 왔소. 정운이 긴장을 풀고 소혜에게 자신의 잠입 수사 목적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소혜는 억울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고 정운은 거친 손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협조를 구했지요. 당신이 왕서방의 집에 드나들며 내부의 눈이 되어 주어야 하오. 그놈들의 비리를 파헤칠 단서를 찾아야 하오. 정운의 제안에 소혜는 은장도를 만지작거리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왕서방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지경이 된 걸요. 소혜가 떨리는 손으로 정운의 손을 맞잡으며 지아비를 도와 지방과 고을을 구하겠노라 결연히 맹세했지요. 좋소. 하지만 낮에는 절대 내 정체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나는 여전히 바보 달수여야 하고 당신은 그런 남편을 돌보는 불쌍한 아내여야 하오. 알겠어요, 서방님. 새벽 달기 울 때까지 두 사람은 왕서방의 감시망을 뚫고 정보를 교환할 은밀한 신호를 정하며 진정한 부부로서의 첫밤을 보냈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방 안이 어둠에 잠기자 정운은 다시 괴짝을 숨기고 바보 달수의 옷을 주섬주섬 입었지요. 내일부터는 연기가 시작되오. 준비되었소? 소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방님. 왕서방이 우리를 얕잡아 보게 만들겠어요. 동틀녘 하늘이 희끄무레해지자 정운은 다시 멍청한 표정을 짓고 콧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진짜 바보와 다를 바 없었답니다. 소혜는 그런 남편의 연기력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저렸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이런 고통을 견뎌왔을까. 날이 밝자 정우는 다시 콧물을 흘리며 마당을 뛰어다니고 소혜는 그런 남편을 타박하는 척하며 빗자루로 등짝을 때리는 연기를 했습니다. 이 바보야, 또 어디서 굴러왔어? 킥킥 신부가 화났네. 정운이 일부러 넘어지며 흙투성이가 되자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찼지요. 저 처녀 정말 불쌍해. 저런 바보랑 어떻게 사나? 왕서방이 너무 심했어. 꽃 같은 처녀를 바보한테 시집 보내다니. 정우는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속에 숨겨진 왕서방의 밀수품 창고 위치 정보를 캐냈습니다. 달수야 달수야 어디 가니? 나루터 뒤쪽 물방앗 같네. 쌀독에 보물이 숨어 있다네. 아이들은 그저 재미있는 노래로만 여겼지만 정우는 그 속뜻을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나루터 뒤쪽 물방앗간, 그곳에 밀수품을 숨겨뒀구나. 그는 배가 고프다며 나루터를 기웃거리다 짐꾼들에게 얻어맞는 척하며 밀수선이 들어오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엿들었습니다. 야, 이 바보야. 여기서 뭐해? 짐꾼이 정운의 등을 밀치자 정운은 일부러 자빠지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으앙, 아파. 그 틈에 정운은 짐꾼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내일 밤 이경이면 배가 들어온다더라. 조심해야 해. 요즘 관에서 눈독 들이고 있다던데. 왕서방이 단단히 당부했잖아. 아무한테도 들키면 안 된다고. 정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내일 밤이구나. 드디어 꼬리를 잡겠어. 한편 소혜는 왕서방의 집에 허드레일을 자청하고 들어가 빨래를 해주는 척하며 안채의 구조와 경비병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소혜가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왕서방의 본부인이 소혜를 맞았지요. 마님, 빨래를 좀 도와드리겠어요. 고맙구나. 내 남편이 바보라니 참 안 됐다. 그래도 착한 마음씨는 변하지 않는구나. 소혜는 고개를 숙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팔자소관이지요. 그래도 하늘이 내려주신 인연이니 잘 모셔야죠. 빨래를 널며 소혜는 왕서방의 첩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서방님이 안방 자개장 속에 뭘 숨겨두셨다더라. 쉬,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들리면 큰일 나. 그래도 궁금하지 않아? 그렇게 소중하게 간수하는 걸 곤이 보물인가 봐. 소에는 왕서방이 진짜 장부를 안방 자개장 속 비밀 공간에 숨겨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기에 증거가 있구나. 해질녘 정우는 땔감을 구한다는 핑계로 뒷산에 올라가 관아와 왕서방 집을 내려다보며 도주로를 미리 파악했지요. 여기서 보니 한눈에 들어오는구나. 저쪽으로 빠지면 북쪽 고개로 나갈 수 있고. 정우는 지형지물을 머릿속에 그려넣으며 작전을 세웠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호롱불 밑에 앉아 각자 알아온 정보를 맞추며 치밀한 작전 지도를 완성해 나갔지요. 그러면 밀수품 창고는 나루터 뒤쪽이고, 네, 그리고 진짜 장부는 안방 자개장 속에 있어요. 정우는 검은 복면을 쓰고 담을 넘어 관아의 무기고를 확인했고, 녹슨 무기들 대신 밀수된 신무기가 가득함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그놈들이 무기까지 빼돌렸구나. 이런 증거까지 있다니. 소에는 집밖 막루 역할을 자처하며 순찰군이 지나갈 때마다 부엉이 소리를 내어 정운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부엉, 부엉. 그 신호를 들으면 정운은 재빨리 그림자 속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사흘째 날 밤 소에는 왕서방의 집에 잠입해 술에 취한 경비병들이 조는 틈을 타 안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소에가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가니 마루가 삐걱거렸지요. 왕서방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개장을 뒤지던 소에는 이중 바닥을 찾아내었고 마침내 뇌물 내역이 빼곡히 적힌 진짜 장부를 품에 넣었지요. 이거로군, 드디어 찾았어. 그런데 소에가 빠져나오는 순간 왕서방이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응, 누구야? 거기 누구 없나? 소의 간이 떨어질 뻔했지요.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방 모서리에 숨어서 쥐소리를 냈습니다. 찍찍. 아, 쥐 새끼가 시끄럽게. 왕서방이 다시 코를 골기 시작하자 소에는 조심조심 방을 빠져나왔지요.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소에가 장부를 건네자 정우는 감탄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부인의 담력이 천하제일이요. 정운이 장부를 펼쳐보니 관리들과 주고받은 뇌물의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가 받은 돈이 이렇게나 많다니. 백성들 세금을 이렇게 빼돌렸구나. 그런데 장부를 넘기던 정운의 손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왕서방의 셋째 첩혜련에 대한 기록이 이상한 암호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뭐지? 왜 혜련에 대한 기록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다음 날 소혜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여인이 다가와 소혜 곁에 섰지요. 혜련이었습니다. 혜련은 주변을 살피더니 소의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어사님의 동료입니다. 3년 전부터 왕서방의 첩으로 잠입해 있었습니다. 소혜는 놀라서 혜련을 바라보았지요. 당신이 정말? 혜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련은 정운보다 먼저 파견된 여자 밀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왕명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낸 것은 왕서방이 단순한 지역 악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혜련은 더 큰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왕서방은 한양의 서대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대감은 전국에 밀수 조직망을 깔아놓고 왕서방은 그 중 한 거점일 뿐입니다. 소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왕서방만 잡아서는... 그렇습니다. 진짜 악의 뿌리는 한양에 있습니다. 혜련이 품속에서 또 다른 장부를 꺼내 소에게 건넸지요. 혜련이 건넨 장부에는 한양 서대감과 주고받은 은밀한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혜련이 준 장부를 펼쳐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이 정도 규모일 줄은. 장부에는 전국 8도의 거점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각 지역에서 서대감에게 올려보내는
상납금의 액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왕서방은 단순한 지역 악덕이 아니라 서대감의 전국 밀수 조직망 중 한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정우는 왕서방만 잡아서는 진짜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소혜야,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훈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혜련이 보낸 또 다른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환갑 잔치 때 서대감의 밀사가 옵니다. 그자를 잡으면 서대감까지 엮을 수 있습니다. 정우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다. 왕서방의 환갑 잔치가 기회로군. 환갑 잔치에는 사또와 고을의 모든 탐관오리들이 모일 것이고 서대감의 밀사까지 온다면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소혜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방님,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요? 서대감의 밀사까지 있다면. 정우는 소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지요. 위험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때가 오지 않을 것이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오. 각오는 되었소? 며칠 후 혜련이 다시 소혜를 찾아왔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혜련은 창백한 얼굴로 소혜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소혜 낭자, 당신의 어머니 장씨 부인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소혜가 물었습니다. 혜련은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장씨 부인은 실은 서대감 집안의 서녀 출신입니다. 소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서대감에. 혜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여 년 전 장씨 부인은 서대감 집안의 종으로 있다가 서대감의 비리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서대감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뇌물을 받는 현장을 본 것이지요. 장씨는 두려움에 그 집을 도망쳐 나와 윤진사를 만나 혼인했습니다. 하지만 서대감은 자신의 비리를 아는 장씨를 찾지 못해 분노했고 언젠가는 그녀를 찾아내 입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노름에 빠진 것도? 소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련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서대감 측에서 일부러 꾸민 함정이었습니다. 윤진사를 노름판으로 끌어들여 빚더미에 앉히고 결국 집안을 파탄내려 했던 것입니다. 소혜는 자신의 집안이 이렇게 된 진짜 이유를 알고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대감이, 그자가 우리 집안을. 혜련은 소혜의 어깨를 붙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왕서방과 서대감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드디어 왕서방의 환갑 잔치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돼지머리와 비단이 산처럼 쌓였고 기생들의 노랫가락이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와 고을 유지들은 상석에 앉아 백성들의 고열로 짠 술을 마시며 한양의 뒷배에게 보낼 상납금을 점검했지요. 올해는 제법 많이 모았구만. 그렇소. 왕서방 덕에 우리도 배불리 먹는구려. 백성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지. 키키. 그들이 킬킬거리며 웃어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더기를 걸친 정훈이 잔치상 위로 뛰어들며 소리를 질렀지요. 나도 술 한 잔 주시오. 배고파요. 술잔이 와장창 엎어지고 음식이 사방으로 튀면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기름에 튀긴 생선이 사또의 관복에 철퍽 달라붙었지요. 이 미친 놈이 어디서 굴러 들어왔어? 왕서방이 노발대발하며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바보 새끼를 당장 끌어내라. 잔치를 망쳐놨어. 사또가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쳤습니다. 저 미친 놈의 다리를 부러뜨려라. 감히 관가의 잔치를 망치다니. 사병 하나가 몽둥이를 휘둘러 정훈을 내리쳤는데 정훈은 날아오는 몽둥이를 맨손으로 딱 잡고 단숨에 꺾어버렸습니다. 사병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바보 달수가 어떻게 그런 힘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놈이 바보가 아니야. 위협을 느낀 왕서방은 품속에서 한양대감과 주고받은 밀서를 꺼내 증거 인멸을 위해 급히 아궁이 불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태워버려라. 어서. 밀서가 활활 타오르며 재가 되어 날아갔지요.
왕서방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없다. 내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바로 그 찰나 소혜가 군중 속에서 걸어 나오며 높이 외쳤지요. 태우려면 이것도 태워보시지. 소혜는 어젯밤 훔쳐온 진짜 장부를 정훈에게 던졌고 정훈은 그것을 낚아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 진짜 장부요. 당신들의 비리가 다 적혀 있소. 왕서방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저것은 어디서? 정훈이 누더기를 찢어버리자 그 안에서 관복과 함께 찬란하게 빛나는 마패가 드러나 모두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사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지요. 저것은 암행어사 출두야. 정훈의 사자후가 터지자 대기하고 있던 관군들이 담을 부수고 들이닥쳐 사병들을 제압했습니다. 꼼짝 마라. 모두 엎드려라. 혼비백산한 양반들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치다 서로 엉켜 넘어졌고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상 밑으로 숨었지요. 살려주세요. 저희는 모르는 일이에요. 정훈은 장부를 펼쳐 사또와 왕서방의 죄목을 낱낱이 읊었습니다. 사또 김모는 뇌물 300냥을 받고 세금을 깎아 주었고 왕서방은 밀수품을 관아에 납품하여 폭리를 취했도다. 또한 무기를 빼돌려 사병을 기르고 백성들의 곡식을 횡령하여 제 배만 불렸도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상이 드러날 때마다 분노의 함성을 질렀지요. 저 도둑놈들 우리 피땀으로 살쪘구나. 벌을 받아라. 포승줄에 꿇어진 탐관오리들을 보며 담장 밖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은 괄괄이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소의 아버지 윤진사는 사위가 암행어사라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지요. 아이고, 내 사위가 어사라니. 내가 뭘 한 거야? 정훈이 윤진사 앞에 다가가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장인 어른,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사위야, 미안하다. 아비가 못나서 딸을 고생시켰구나. 그런데 승리에 취해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나타나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잔칫마당을 뒤덮으며 아수라장이 벌어졌지요. 공격이다. 어사님을 지켜라. 정훈이 칼을 뽑아 자객들과 맞서는 사이 포박당했던 왕서방의 포승줄이 끊어졌습니다. 미리 숨겨둔 칼날로 밧줄을 자른 것이었지요. 이정훈, 이번엔 내 놈이 죽는다. 연기 속에서 난투가 벌어지는 사이 왕서방은 소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모든 것의 원흉인 소혜를 잡아 인질로 삼으려는 속셈이었지요. 소혜야. 정훈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혜는 왕서방에게 붙잡혀 사라져 버렸지요. 연기가 거치고 나니 왕서방과 소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훈이 사방을 둘러보며 소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혜, 소혜야. 하지만 대답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소혜가 떨어뜨린 비녀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마당 뒤편으로 향하는 발자국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지요. 어사님, 추격하겠습니다. 관군들이 말했지만 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소혜가 위험하오. 정훈은 급히 집으로 달려갔으나 안방문은 활짝 열려 있고 방 안은 엉망으로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소혜의 찢어진 옷과 함께 종이 한 장이 단검에 꽂혀 있었지요. 정훈이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쳐보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를 들고 뒷산 성황당으로 혼자 오라. 해가 지기 전에 오지 않으면 내 아내의 목을 친다. 정훈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이 개 같은 놈들이. 정훈은 관군을 동원하면 인질이 된 소혜가 위험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함정인 줄 빤히 알면서도 소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지요. 정훈은 장검 한 자루만 챙겨 홀로 치움 같은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고 뒷산으로 오르는 길은 험하고 가팔랐지요. 정훈의 가슴은 조급함과 분노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소혜야,
제발 무사해야 한다. 폐허가 된 성황당에는 으스한 바람 소리와 함께 까마귀 떼가 울어댔고 썩은 나무 기둥에 소해가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서방님. 소해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정운에게 함정이니 오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지요. 어둠 속에서 왕서방이 나타나 소해의 목에 시퍼런 칼끝을 겨누며 정운에게 장부를 넘기고 무릎을 꿇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정운, 장부를 내놔라. 안 그러면 내 연의 목을 따 버린다. 왕서방의 칼날이 소해의 목에 닿자 가느다란 핏줄이 맺혔지요. 왕서방 인지를 놓고 당당히 승부하자. 당당히? 웃기는 소리. 나는 이미 죽을 몸이다. 최소한 너라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겠어. 정운이 장부를 바닥에 던지고 칼을 내리자 숲속에 매복해 있던 수십 명의 사병들이 그물과 몽둥이를 들고 튀어나왔습니다. 이 놈을 잡아라. 정운은 맨주먹으로 사병들과 맞서 싸웠으나 수적 열세에 밀려 어깨와 허벅지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지요. 으아, 소해가 눈물을 흘리며 정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격투 중에 사병 하나가 던진 단검이 빗나가 소해가 묶인 나무 기둥에 깊이 박혔습니다. 소해는 고통을 참으며 등 뒤에 기둥에 박힌 단검, 날의 밧줄을 문질러 한 올 한 올 끊어내기 시작했지요. 꼭 빠져나가야 해. 서방님을 도와야 해. 정운이 사병들에게 둘러싸여 위험에 처한 순간 왕서방이 정운의 숨통을 끊으려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정운. 바로 그때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소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지요. 왕서방이 칼을 내리꽂으려는 찰나 밧줄을 푼 소해가 바닥에 흙과 모래를 한 줌 쥐어 왕서방의 눈에 뿌렸습니다. 왕서방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고 칼을 허공에 휘두르자 정운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지요. 정운의 발차기가 왕서방의 명치를 강타했고 왕서방은 비틀거리며 나무꿀로 들고 있던 칼을 놓쳤습니다. 연아 어떻소? 소해는 굴러온 칼을 발로 차 멀리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돌덩이를 들어 왕서방이 일어나지 못하게 위협했지요. 움직이지 마세요. 정운은 피를 흘리면서도 왕서방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주먹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주먹은 백성들의 분노다. 정운의 주먹이 왕서방의 얼굴을 가격하자 왕서방은 나뒹굴며 땅바닥을 굴렀죠. 대장인 왕서방이 쓰러지자 남은 사병들이 겁을 먹고 주춤거렸고 소해는 기지를 발휘해 성황당 입구의 장작더미를 무너뜨려 그들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도망갈 생각 마세요. 때마침 정운이 미리 약속해 둔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관군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올라와 성황당을 포위했지요. 포위다. 항복하라. 도망갈 곳이 없어진 사병들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했고 왕서방은 바닥을 기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다시는 못된 짓 안 하겠소.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정운은 왕서방을 밧줄로 꽁꽁 묶어 관군에게 넘기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소에게 다가갔지요. 부인의 기지가 나를 살렸소. 정운이 소해를 끌어안자 소해는 찢어진 치마폭으로 남편의 상처를 지혈하며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방님, 많이 다치셨어요? 괜찮소. 이제 모든 게 끝났소. 정운은 왕서방과 혜련이 모은 증거들을 한양으로 보내 서대감을 고발했습니다. 임금은 서대감의 전국 밀수 조직을 일망타진하라는 명을 내렸지요. 서대감은 권세를 잃고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았습니다. 소의 어머니 장씨는 서대감 때문에 고통받았던 과거를 털어놓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윤진사는 노름을 끊겠다는 혈서를 쓰고 새 삶을 시작했지요. 정운과 소해는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께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경의 공로가 참으로 크도다.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였으니 마땅히 상을 내려야겠다. 임금님께서 직접 정운에게
금관을 씌워주시며 치하하셨지요. 정우는 높은 벼슬을 하사받고 소에는 정경부인 칭호를 받았습니다. 해련도 공로를 인정받아 양민 신분으로 회복되었지요. 부부는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슬아의 자녀를 많이 두고 대대손손 복을 누리며 살았답니다. 왕 서방과 서대감은 유배지에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고 마을에서는 콧물 흘리는 바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이 대대로 전해졌지요. 악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진리가 증명된 이야기였답니다.